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까지도 나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다. 지수를 놀라게 해줄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집 문을 열자마자 그 감정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익숙한 향기 속에 스며든 낯선 냄새, 그리고 침실에서 들려오는 낮고 미세한 속삭임. 그 순간 내 세상은 조용히 무너졌다. 내 아내는 내 가장 가까운 친구와 한 달 동안 바람을 피웠다. 아이가 내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임신 중절을 했고, 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약을 과다 복용하기까지 했다. 그 모든 무너짐의 시작을 나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3일간의 출장 후 나는 34살의 남편으로서 32살의 아내 지수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다. 비행기가 연착된다고 미리 문자를 보냈지만 사실은 어렵게 더 이른 항공편을 예약해 일찍 도착했다. 집으로 가는 길, 꽃다발과 지수가 좋아하던 음식을 들고 설렘 가득한 발걸음을 옮겼다.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일이었다. 나는 그저 로맨틱한 남편이고 싶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눈에 익은 차 한 대가 주차돼 있었다. 민수, 33살. 대학 시절부터 12년 동안 내 가장 친한 친구였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지수와 민수는 원래도 친했고 내가 있을 때도 종종 집에 들렀으니까 무언가 맡기러 왔겠지 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그녀를 놀라게 해주려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때 2층 침실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계단을 오를수록 그 소리는 점점 뚜렷해졌고 도착하기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침실 문 앞에 멈춰선 나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내 아내와 내 친구가 우리가 신혼집으로 처음 이사 올 때 함께 골랐던 그 침대 위에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이 바닥에 떨어졌다. 지수는 나를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고 민수는 당황해 이불로 몸을 가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돌아서 계단을 내려왔고 차에 올라 곧장 호텔로 향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버렸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지수와 나는 결혼한 지 5년째였다. 7년 전 친구 집들이에서 처음 만났고 처음부터 잘 맞았다. 지수는 똑똑했고 유머 감각도 뛰어났으며 공통의 관심사도 많았다. 1년 반 동안 연애한 끝에 나는 그녀에게 청혼했고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아름다웠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작은 펜션에서 주말 동안 진행한 결혼식이었다. 우리는 아이 이름까지 미리 고민할 정도로 미래를 함께 꿈꿨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지수가 불행했다는 것도, 우리 사이에 금이 가고 있었다는 것도, 그리고 민수, 그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다. 12년 동안 내 인생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 대학 시절 룸메이트로 만나 이후에도 함께 농구를 하고 캠핑도 가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서로의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가까이 지내던 친구. 결혼식 때도 신랑 들러리를 맡아준 그 친구. 나는 그를 전적으로 믿고 있었다. 호텔에서 사흘째 되던 날 나는 결국 휴대폰을 다시 켰다. 지수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와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대화하자며 애원하는 내용이었다. 민수에게서도 몇 개의 메시지가 왔다. 그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누구에게도 답하지 않았다. 대신 형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털어놨다. 형은 당분간 자기 집에서 지내라고 했고 나는 바로 다음날 짐을 싸 형 집으로 향했다. 그때까지도 나는 지수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지수가 직장에 나간 틈을 타 나는 집에 들렀다. 필요한 옷가지와 짐을 조용히 챙긴 뒤 식탁 위에 짧은 메모를 남겼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내가 준비되면 연락할게. 그리고 그 집을 떠났다. 2주가 흘렀다. 지수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다. 심지어 형에게까지 연락했고 한 번은 형의 집까지 찾아왔다. 하지만 형은 그녀를 들이지 않았다. 민수 역시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나는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한 달쯤 지나 나는 마침내 지수를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 우리의 집이 아닌 형 집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 집엔 너무 많은 기억이 남아 있었으니까. 카페에 도착했을 때 지수는 이미 와 있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듯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반사적으로 나를 껴안으려 했지만 나는 한 발짝 물러섰다.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손길조차 받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마주 앉았고 지수는 곧 울음을 터뜨렸다. 정말 큰 실수였어. 나 오직 너만을 사랑해. 그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제발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대체 얼마나 된 거야? 지수는 단 한 번의 실수였다고 말했다. 민수가 공구를 돌려주러 왔다가 술을 마시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날 내가 본 장면은 어설픈 실수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된 관계처럼 자연스러웠다. 나 이혼할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하자 지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테이블에 엎드린 채 오열했고 뭐든 하겠다며 제발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내 마음엔 더 이상 함께할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나를 배신했다. 나는 더는 그녀를 볼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수는 여전히 눈물에 젖은 얼굴로 테이블에 머리를 묻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했다. 형의 집을 나와 혼자 지낼 조용한 방을 구했고 공동 재산 정리도 착수했다. 우리는 각자 개인 계좌를 가지고 있었지만 함께 모은 적금 계좌에도 꽤 큰 금액이 있었다. 그중 대부분은 내 월급에서 모은 돈이었지만 법적으로는 지수의 동의 없이는 인출이 불가능했다. 변호사는 정식 절차를 밟자고 조언했다. 며칠 후 지수는 이혼 서류를 받았다. 그런데 그날 저녁 그녀가 내가 사는 집 앞에 찾아왔다. 어떻게 내 주소를 알아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손에 서류를 쥔 채 울고 있었고 나를 보자 다시 안기려 했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밀어냈다. 그 순간 지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울부짖었다.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거야? 우리 노력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차에 타려 했지만 그녀는 내 차보니 뒤에 몸을 던지며 막아섰다. 밖에서 더 소란이 커질까 두려워 결국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지수는 다시 애원하기 시작했다. 내가 다 고칠게. 진짜야. 어떻게든 만회할게. 너만 원한다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녀는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 각자 다른 사람도 만나보면서 법적으로는 이혼하지 않고 기다려볼 수 없겠느냐고, 상담도 함께 받아보자고, 다른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잠시 숨을 고르는 틈에 조용히 물었다. 왜 하필 민수였어? 지수는 또다시 무너져 내렸다. 한참을 흐느끼다 겨우 입을 열었다. 나도 몰라. 너무 미안해. 그 순간에도 죄책감을 느꼈어.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 상담을 받아보니 자신도 몰랐던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솔직히 말하면 민수가 아니었더라도 언젠가는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그녀를 남겨둔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수는 울먹이며 말했다. 민수를 사랑한 적은 없다고.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으며 오직 나만을 사랑한다고. 나는 물었다. 예전에 다른 남자랑도 그런 적 있어? 지수는 죽은 아버지를 걸고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맹세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이 일 누구까지 알고 있었어?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언니가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내가 알기 며칠 전부터 눈치챘고 언니는 지수에게 관계를 끝내고 사실을 말하라고 했다고 했다. 나는 다시 물었다. 넌 왜 이렇게까지 결혼을 붙잡으려는 거야? 그냥 죄책감 때문이야? 아니면 정말 나랑 계속 함께하고 싶은 거야? 지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진심이야. 널 사랑해. 내가 정말 끔찍한 실수를 했어. 하지만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우리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 지수는 울음을 멈추지 못한 채 계속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혹시 나한테 아직 말 안 한 거 또 있어? 지수는 그 말에 더욱 심하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손을 덥석 잡더니 애원하듯 말했다. 제발 화내지 마. 그 순간 나는 이미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가 집을 떠난 직후에 임신 사실을 알았어. 그런데 아이가 내 아이인지 민수 아이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숨이 턱 막혔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낙태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언제 알았는데? 몇 주 됐을 때. 그제야 모든 게 맞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지수는 처음에 내가 그들을 목격하기 불과 일주일 전부터 민수와 그런 관계였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임신이 몇 주 차였다면 둘의 관계는 적어도 한 달 전부터 시작된 거였다. 나는 차분히 입을 열었다. 거짓말했네.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다. 미안해, 널 덜 아프게 해주고 싶었어.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이제 그만 돌아가. 그녀는 끝까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밀어냈다. 다시 얘기할 수는 없을까? 내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면 기다릴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이미 결정했어. 이혼이 마무리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거야. 완전히 새로 시작할 거라고. 한국에선 이혼을 신청하면 2달간의 숙려 기간이 주어진다. 나는 이미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직이 확정되었고 퇴사 일정도 마무리한 상태였다. 이 말을 들은 지수는 또다시 오열하며 나를 붙잡았다. 제발 단 한 번만 더 생각해봐.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이제 그만해.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결국 지수는 울면서 돌아섰다. 문이 닫히고 나는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왔을까? 결혼 생활이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 이후로 나는 지수의 모든 연락을 무시했다. 그러나 며칠 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현우야, 큰일 났어. 지수가 병원에 있어. 뭐라고요? 약을 너무 많이 먹었대. 지금 정신과 병동에 있어. 나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결국 나는 한 번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지수는 의식이 없었다. 그녀를 바라보는 내 마음은 복잡했다. 아직도 그녀의 안위를 걱정하는 나 자신이 싫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결정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이혼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수가 병원에 있다는 사실이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들었다. 나는 곧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내가 너무 매정했던 걸까? 지수가 이렇게 된 게 내 책임일까?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지수와 민수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안이 되었다. 나는 적당한 원룸을 구했고 하루하루 새로운 루틴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낮에는 일에 집중하느라 바쁘지만 저녁과 주말이 되면 외로움이 몰려왔다.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지수가 나와 직접 연락하지는 않고 지인들을 통해 내 소식을 물어오기 시작했다. 현우, 잘 지내? 새 직장은 괜찮아? 공통 친구나 내 가족에게 이런 식으로 나의 근황을 캐묻고 다녔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형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현우가 나랑 얘기할 생각은 없는지 물어봐 줄 수 있어?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수의 가족이 끼어들었다. 어느 날 지수의 어머니가 내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현우야,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니? 지수가 가장 힘든 시기에 너까지 외면하면 안 되는 거 아니니? 그녀는 불륜이 단순한 실수였다고 하며 결혼 서약을 언급했다. 결혼이라는 게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잖니. 힘든 순간에도 같이 이겨내야 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지수의 오빠가 길고 긴 이메일을 보내왔다. 용서와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이야기였다. 제가 잘 모르는 그녀의 사촌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지수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지수의 가족은 마치 그녀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사소한 실수로 치부하고 싶어 하는 듯 했다. 그녀가 불륜 기간을 거짓말했다는 사실도 심지어 낙태했다는 사실도 모두 모른 척하는 것 같았다. 아니면 애초에 지수가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들은 내가 마치 잔인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인은 민수였다.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순간적인 호기심에 결국 전화를 받았다. 현우야, 미안하다. 사실은 그는 지수가 정신과 병동에서 퇴원한 후 자신에게 연락을 해왔다고 고백했다. 둘은 한 번 커피를 마셨고 지수는 그 자리에서 다시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민수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이 사실을 나에게 바로 말하지 않았던 것이 죄책감이 들었다고 했다. 나는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상관없었다. 이혼을 결심한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만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혼 절차는 예상보다 훨씬 더디게 진행되었다. 지수가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고 그녀의 변호사는 계속해서 절차를 지연시키는 핑계를 찾고 있었다. 내 변호사는 말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지치고 포기하도록 시간을 끄는 전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었지만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지치는 싸움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공통 친구들까지 편을 갈라 싸우기 시작했다. 어떤 친구들은 지수의 말을 믿고 단순한 실수였는데 내가 너무 가혹하게 구는 거라고 했다. 다른 친구들은 내 편이 되어 주었지만 소수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부라면 불륜을 극복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받은 배신감이 얼마나 깊은지, 이후에 밝혀진 사실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모른다. 이런 갈등 속에서 몇몇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결국 나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회사 동료들과 조금씩 친해지고 동호회 농구팀에도 가입했지만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던 어느 날 지수가 갑자기 내 원룸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녀 혼자가 아니었다. 부모님과 함께였다. 도대체 내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공통 친구 중 누군가가 알려줬을 가능성이 컸다. 지수는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 보였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다. 우리 부부 상담이라도 받아보면 안 될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옆에 서 있던 그녀의 아버지가 나섰다. 지수의 아버지는 이혼을 최대한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최소한 노력이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들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지수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게 말이 되냐? 몇 년을 함께한 결혼인데 제대로 고쳐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버리는 거냐? 그는 지수가 입원하면서 쌓인 병원비가 상당하다고 말하며 내가 그 비용을 일부라도 부담해야 한다는 식으로 떠보았다. 심지어 공동적금 계좌까지 언급하며 말했다. 그 돈 내가 쓸 자격 없어. 결혼을 버린 건 너잖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제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겁니다. 그제야 그들은 마지못해 돌아섰다. 그런데 문을 나서던 순간 지수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내게 말했다. 넌 내가 혼자 힘들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내가 지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는 생각해 본 적 있어? 나는 멍하니 그 말을 곱씹었다. 내가 지수한테 무슨 짓을 했다고? 바람을 핀 것도, 몇 달 동안 나를 속인 것도, 다른 남자의 아이일 수도 있는 아이를 임신하고 몰래 낙태한 것도 내가 아니다. 하지만 그들 눈에는 내가 나쁜 놈이었다. 이 상황이 점점 더 나를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 법률 비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직장 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밤이면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괜히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지수나 그녀의 가족이 또 찾아오는 건 아닌지 경계하게 되었다. 이따금씩 이런 생각도 들었다. 그냥 상담이라도 받아준다고 하면 이 난리가 끝나는 걸까? 그냥 대충 타협하고 몇 번 상담을 받은 다음에 조용히 합의 이혼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 그날 밤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민수와 함께 있던 지수의 얼굴, 불륜 기간을 속이던 그녀의 거짓말, 낙태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고백하던 태도. 나는 깨달았다. 이 결혼은 끝났다. 신뢰가 없는 관계를 억지로 이어갈 이유가 없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였다. 지수와 그녀의 가족을 상대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해야 할까? 더 강경한 변호사를 찾아서 이혼 절차를 빨리 마무리해야 할까? 공통 친구들에게 내 입장을 확실히 설명해야 할까? 누군가 내게 조언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여전히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것들도 남아있다. 먼저 좋은 소식부터 전하자면 드디어 이혼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지수 가족이 내 원룸까지 찾아왔던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많은 조언을 참고하여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했다. 비용이 꽤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선택이었다. 새 변호사는 즉시 법원에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혼 서류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와 동시에 서류 진행과 관계없이 법원에서 공식적인 재판 날짜를 잡아달라는 요청도 함께 제출했다. 이런 강경한 대응 덕분인지 갑자기 지수와 그녀의 가족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는 법정 조정 절차를 통해 공동재산 분배 문제를 논의했다. 적금 계좌와 관련해서도 긴 논쟁이 오갔지만 결국 내가 기여한 금액이 더 많았다는 점이 반영되어 조금 더 큰 몫을 가져갈 수 있었다. 물론 기대했던 것보다는 적었지만 이제 와서 더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이제 중요한 건 끝을 보는 것이었다. 변호사에 따르면 서류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한두 달 안에 이혼이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한 달 전 지수가 내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과 불륜에 대해 사과했다. 이번에는 변명도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리고 내가 왜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 말을 들으니 이제 그녀도 과거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려 하는 것 같아 안심이 되었다. 이제 정말로 끝났구나. 나는 그동안 내 일에 집중하며 바쁘게 지냈다. 그리고 얼마 전 승진까지 하게 되었다. 이제 5명의 팀을 이끄는 팀장이 되었고 책임이 늘어난 만큼 급여도 올랐다. 이혼 합의금과 함께 모아둔 돈을 보태어 작은 집도 마련했다. 크고 화려하진 않지만 이제 이곳이 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곳이다. 연애도 다시 시도해보고 있다. 아직 진지한 관계는 아니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내 삶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2주 전에 한 공동 친구가 나에게 소셜 네트워크 스크린샷을 보냈다. 지수가 정신건강과 버림에 대한 게시물과 유머를 나눈 흔적이 있다. 직접 내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글을 읽어보면 우리 관계를 빗대어 쓴 것임이 분명했다. 그녀는 마치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한 아내를 가장 힘들 때 버린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었다. 그녀의 불륜이 우리 결혼을 끝장낸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사실은 철저히 무시된 채 말이다. 이런 그녀의 이야기 때문에 몇몇 공통 친구들은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지수의 말을 믿고 나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나는 분명히 피해자였는데도 가해자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 짜증났지만 나는 온라인에서 싸울 생각이 없었다.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민수였다. 현우야, 지수가 요즘 나랑 내 여자친구를 계속 괴롭히고 있어. 민수는 지수가 자신과 그의 여자친구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다고 했다. 메시지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그때 내가 너무 후회된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우리 결혼을 망쳤어. 그가 보내준 메시지 캡처를 보니 지수는 완전히 두 가지 감정을 오가며 민수를 압박하고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냥 다 차단해. 그리고 계속 이러면 법적 대응도 고려해봐.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일이 내 탓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내가 민수를 지수에게 소개해준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다. 내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 어제 또다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지수의 변호사로부터 공문이 날아왔다. 그녀는 이혼 합의 사항을 다시 협상하고 싶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수는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혼 조건에 동의했기 때문에 당시의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다. 한마디로 합의금을 더 받아내려는 전략이었다. 내 변호사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당시에도 그녀는 변호사를 대동한 상태에서 조정 절차를 진행했고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다시 법률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이혼이 늦어질 가능성이 생겼다.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절대 이 문제에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힘들게 다시 쌓아 올린 삶을 지수 때문에 망칠 생각이 없다.
새로 산 집은 작은 마을 안에 위치해 있고 이웃들과의 분위기도 좋다. 나는 이곳에서 진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이제 새로운 동네에서 이웃들과 조금씩 친분을 쌓아가고 있다. 다음 달에 열리는 마을 축제에도 초대를 받았다. 직장에서는 팀원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상사들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가끔은 여전히 분노와 씁쓸함이 밀려오지만 이제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는 않는다. 배신감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내 삶을 집어삼키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물론 아주 느린 과정이지만 나는 이제 긍정적인 변화들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수가 또다시 평온을 깨려 하는 문제는 변호사에게 맡기기로 했다. 이제 이 챕터가 거의 끝나가길 바라며 특별한 일이 생기면 다시 업데이트하겠다. 오랜만에 글을 남긴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업데이트가 되길 바란다. 그런데 모든 것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리고 너무나도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2주 전 지수의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수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것이었다. 겨우 32에? 믿을 수 없었다. 언니의 말에 따르면 지수는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몇 시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이웃에게 발견되었다고 한다. 상태는 심각했다. 왼쪽 신체가 마비되었고 말을 하는 것조차 힘든 상태라고 했다. 나는 고민할 것도 없이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 우리 관계가 어떻게 끝났든 간에 이 소식을 듣고 그냥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내가 알던 지수가 아니었다. 창백하고 깡마르고 그녀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이건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힘겹게 내 쪽을 바라보더니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나를 조종하려는 눈물이 아니었다. 그저 조용히 아무 소리도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다. 병원 대기실에서 지수의 가족들과 마주쳤을 때 분위기는 싸늘했다. 특히 지수의 이모는 나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욕을 퍼부었다. 내가 지수를 이렇게 만든 거야. 그녀는 나를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내가 지수를 버리는 바람에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진 거잖아. 다른 가족들은 직접 나서서 나를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누구 하나 나를 변호해 주지도 않았다. 그저 내게 말했다. 이제 와서 뭐 하러 왔니? 그냥 가줘. 그때 지수의 담당 의사가 나를 불러 세웠다. 아직 환자의 보호자 정보에 당신 이름이 남아 있어서 연락을 드린 겁니다. 그는 뇌졸중이 발생한 원인을 설명해 주었다. 사실 지수 씨는 원래 심장 질환이 있었습니다. 그게 직접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충격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이혼 자체가 뇌졸중을 유발한 건 아닙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나는 그녀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걸까? 그런데도 마음 한쪽이 무겁게 짓눌렸다. 그 후 나는 몇 번 더 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지수는 나를 볼 때마다 극도로 불안해했다. 울면서 말을 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된 문장조차 만들지 못했다. 그녀의 상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게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문 이후 지수의 어머니와 언니가 나를 조용히 불렀다. 현우야, 미안하지만 내가 오면 지수가 너무 힘들어해. 우리가 내게 지수의 상태를 계속 알려줄 테니까 그냥 와주지 않는 게 좋겠어.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이게 정말로 끝이 아는 걸. 그 이후 나는 다시 내 삶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여전히 죄책감과 싸우고 있다. 머리로는 이해한다. 지수가 이렇게 된 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녀의 병은 원래 존재했던 거고 결국 발생했을 일일 뿐이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게 쉽지 않다. 지수의 건강 상태는 결국 우리의 결혼과 상관없이 나타났을 문제였다. 그런데도 감정적으로는 자꾸만 생각하게 된다. 만약 내가 떠나지 않았다면, 불륜과 거짓말을 용서하고 끝까지 함께하려 했다면? 하지만 그런 가정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다. 지수가 쓰러지기 몇 달 전까지 나는 꽤 잘 지내고 있었다. 새로운 직장은 여전히 만족스러웠고
새로운 도시에서도 친구를 사귀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좀 더 진지한 연애를 시작했다.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그녀는 내 과거를 알고도 이해해 주었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복잡한 감정을 존중해 주었다. 이제 나는 서부에서의 삶에 정착했다. 일상, 집, 직장,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 결혼이 무너진 후 나는 하나하나 다시 쌓아 올렸고, 그 과정이 자랑스럽다. 이혼은 지수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한 달 전에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최종적인 재산 분할도 비교적 공정한 수준에서 마무리되었다. 물론 이 과정이 훨씬 더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지수는 처음에 합의를 번복하려 했지만 결국 그녀의 새 남자친구의 조언을 듣고 포기했다고 한다. 그 사람이 그녀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만들어 준 것 같았다. 나는 그 후 지수나 그녀의 가족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 하지만 한 주 전 지수의 언니가 내게 문자를 보냈다. 지수가 재활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언어 치료와 신체 재활을 받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회복 가능성은 불확실했다. 집중적인 치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 나아질 수도 있지만 영구적인 장애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제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었다. 나는 여전히 지수의 친척들, 특히 그녀의 이모로부터 악의적인 메시지를 받곤 한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향해 분노를 표출했다. 내가 지수를 버린 결과야. 내가 이혼을 강행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나는 그녀를 포함한 대부분의 가족들을 차단했지만 여전히 다른 방법으로 내게 연락을 해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최근 나는 상담 치료를 받으며 내 감정을 정리하고 있다. 죄책감, 슬픔, 분노,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안도감. 이런 감정을 인정하는 게 나쁜 걸까?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만약 우리가 아직도 이혼 소송 중이었다면? 그 상황에서 지수가 쓰러졌다면? 그랬다면 법적 문제와 감정적 혼란이 몇 배는 더 커졌을 것이다. 그나마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제 완전히 정리하기로 했다. 지수의 상태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듣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그녀의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말아줘. 정말로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지수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고 내 삶도 계속 무너지고 싶지 않다. 이제 나는 내 미래에 집중할 것이다. 현재 교제 중인 그녀와의 관계는 천천히 신중하게 이어가고 있다. 회사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요즘엔 야간으로 대학원 진학도 고민 중이다. 새로 산 집을 점점 진짜 내 집처럼 만들어 가고 있다. 이 동네에서 뿌리를 내릴 생각이다. 회복의 길은 절대 지선이 아니다. 어쩌면 여전히 지수와 함께 꿈꾸었던 미래가 떠오르곤 한다. 우리가 함께 계획했던 가족, 함께 꿈꿨던 삶. 하지만 그 모든 건 그날 밤 내가 침실 문을 열었을 때 끝났다는 걸 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삶은 단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길은 항상 명확하지만은 않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문득 깨닫는다. 이제 정말로 더 나은 곳에 와 있구나. 나는 마침내 그곳에 도착하고 있는 것 같다.